신랑 어머님, 조금만 더 웃어주세요. 오늘 같은 좋은 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사진작가의 주문에 윤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곱게 차려입은 옥색 한복의 소매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에 눈부신 봄날. 하나뿐인 아들 준영이의 결혼식 날입니다. 남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할 날이라지만 윤희의 가슴 속에는 뻥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입구, 하객들을 맞이하는 혼주석. 신부 측에는 부부가 나란히 서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지만 신랑 측에는 윤희 혼자였습니다. 옆자리에 빈 공간. 그것은 단순한 의자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 윤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시린 세월의 무게이자 채워질 수 없는 상실의 증거였습니다. 아이고, 윤희야. 준영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네. 변호사 사위라니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다리 뻗고 자갯넥 친척들의 위로 섞인 축하 인사가 쏟아질 때마다 윤희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준영이가 이렇게 훌쩍 커서 어른이 돼서 윤희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악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박동훈 씨가 베트남 현장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영사관 직원의 건조한 목소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 금방 오겠다며 준영이 대학 등록금은 걱정 말라며 웃으며 떠났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건 한 줌의 재가 담긴 차가운 유골함뿐이었습니다.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에 윤희는 유골함을 부여잡고 혼절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는 빌딩 청소를 나갔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인형 눈을 붙이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냥 공고 가서 빨리 취직할게요. 16살, 어린 상주가 되어 아빠의 영정사진을 들었던 준영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윤희는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울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엄마가 뼈가 부서져도 너 대학은 보내?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니? 그 도끼로 버텼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노동으로 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로스쿨까지 졸업해 번듯한 변호사가 된 아들. 오늘 그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장하고 대견하면서도 사무치는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했어. 나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 내 옆에 서서 우리 아들 절을 받았어야 했는데. 윤희는 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됩니다. 아들의 앞길에 눈물을 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다시금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최 사장님 아니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지?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윤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 어른인 최성국 사장. 이 지역 굴지의 건설사를 운영하는 거물인 그가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 다급하게 로비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점잖고 무게감 있던 사돈의 저토록 들뜬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구기에 사돈 어른이 직접 마중을 나가시는 걸까? 윤희는 의아한 눈빛으로 로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최 사장이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사장은 마치 귀한 VIP를 모시듯 옆자리의 남성을 극진히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남성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 꼿꼿한 자세와 여유로운 걸음걸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이 흘러넘쳤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윤희의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인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저 어깨의 각도, 팔을 흔드는 보폭, 그리고 살짝 처진 눈꼬리까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윤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다가올수록 윤희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최 사장이 윤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베트남 사업의 파트너이신 최 사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윤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에 선 남자의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지고 오직 그 남자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광대뼈가 살짝 나온 얼굴형. 웃을 때마다 생기는 눈가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오뚝한 콧날. 윤희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15년 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던 남편, 박동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생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부인, 이쪽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이상우 대표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시죠. 최 사장의 소개가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소음에 섞여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눈앞에 서 있는 한 남자, 최 사장이 이상우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쿵쾅거려 서 있는 것조차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고 싶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15년 전 베트남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던 남편 박동훈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았습니다. 살짝 튀어나온 광대뼈, 웃을 때마다 눈꼬리에 잡히는 주름,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의 모양까지. 심지어 오른쪽 눈썹 끝에 있는 희미한 흉터 자국마저 그대로였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조금 늘고 주름이 깊어졌을 뿐 그는 영락없는 박동훈이었습니다. 동훈 씨, 당신 죽었잖아. 내가 내 손으로 유골함까지 묻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어? 윤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그의 멱살을 잡고 뎌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아들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주인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억지로 삼키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윤희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이상우라고 합니다. 아드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윤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는 그 음성.
그것은 윤희가 매일 밤 꿈속에서라도 듣고 싶어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남편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토시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얼굴과 목소리, 체격까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다지만 이건 너무나 잔인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윤희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찾았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아내 윤희라고. 제발, 나를 알아봐줘. 하지만 남자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사람, 거래처 사장의 안사돈을 대하는 이해에 바르고 정중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그 어떤 남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의 눈이었습니다. 그 낯선 눈빛이 윤희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차라리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거나 당황했다면 희망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박동훈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는 듯 그는 완벽하게 지상우라는 낯선 남자로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윤희가 간신히 입을 떼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사장은 윤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부인,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아닙니다. 그냥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괜찮습니다.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얼굴 근육이 마비된 듯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우라고 소개된 남자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띠고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마저도 남편과 똑같아서 윤희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식장 안으로 들어가 계시죠.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요. 최 사장이 상우의 등을 가볍게 감싸며 안내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사모님,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상우가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 최 사장을 따라 돌아섰습니다. 윤희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장면이 윤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른쪽 어깨가 미세하게 앞으로 나가는 특유의 걸음걸이, 그리고 팔을 흔드는 각도. 심지어 최 사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쪽 귀를 만지작거리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박동훈이었습니다. 저건 동훈 씨 버릇이야. 생각할 때마다 귀 만지는 걸. 당신 맞잖아. 박동훈 맞잖아. 윤희는 현관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작 15년을 피눈물로 기다린 아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너무나 간절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잔인한 환각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예식 도우미가 다급하게 윤희를 불렀습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버진 로드 앞에 섰습니다. 화촉 점화를 위해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이 마치 지옥불 위를 걷는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 사돈 최 사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상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촛불을 켜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 축복해 주어야 할 이 자리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하객으로 앉아 있다니. 준영아. 내 아빠가 왔다. 저기. 저 사람이 내 아빠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아들의 결혼식은 엉망이 될 테니까요. 윤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주석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시선은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신랑 신부가 아닌 하객석의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베트남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지금 저 낯선 이름의 남자가 겹쳐 보이며 윤희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당신은 살아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리고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의문과 원망,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윤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그렇게 축복의 장이 아닌 충격적인 미스터리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혼주님과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사진사의 외침에 기계적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터지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메웠지만 윤희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이탈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생애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그녀의 시선은 집요하게 하객석 어딘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지? 갔나? 벌써 가버린 건 아니겠지. 카메라 렌즈가 아닌 회색 정장을 입은 그 남자의 뒷모습을 찾느라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최 사장과 함께 VIP 연회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윤희는 한복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허둥지둥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식사하러 가셔야죠. 친척들의 물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밥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남편, 아니 남편의 탈을 쓴 저 낯선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VIP 룸 문 앞에서 윤희는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다 마침내 결심한 듯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여기 계셨군요. 이리 오세요. 최 사장이 반색하며 손짓했습니다. 룸 안쪽 원형 테이블, 최 사장의 맞은편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들어서자 그도 예의 바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사모님. 혼자 식사하시기 적적하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낮고 정중한 음성. 그 매너마저도 동훈과 똑같았습니다. 동훈은 늘 그랬습니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의자를 먼저 빼주었고 물수건을 챙겨주던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윤희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꾹 참으며 그의 맞은편, 불과 한 팔 간격의 거리에 앉았습니다. 이 친구도 베트남에서 오느라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같이 드시죠. 네. 그러시죠. 윤희의 시선은 끈질기게 상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상우는 그저 옅은 미소만 띈 채 종업원이 따라주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우가 물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컵을 시계 방향으로 탁 2번 돌려 손잡이를 잡은 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윤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동훈만의 아주 독특하고 사소한 버릇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그는 긴장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면 물컵을 무의식적으로 2번 돌려 마시곤 했습니다. 당신, 맞잖아. 그 버릇, 세상에 당신밖에 없는 거잖아. 확신이 90%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고문하듯 의심했습니다. 곧이어 갈비탕과 쌀밥이 나왔습니다. 자, 한국 밥 그리웠지? 많이 들게.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상우는 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검은 콩 몇 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익숙하게 밥 위에 있는 콩을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훈도 콩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색했습니다. 신혼 초, 건강 생각해서 콩밥을 해주면 여보, 나 콩 먹으면 목에 가시 걸리는 것 같아라며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최 사장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이 친구야, 왜 그래? 콩이 몸에 좋은 건데? 편식하나? 상우는 민망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릴 때 콩이 목에 걸려 숨이 막혔던 적이 있어서요. 그 뒤로는 트라우마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쿵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유. 콩이 목에 걸려 죽을 뻔했다던 그 어린 시절의 일화까지. 동훈이 해주었던 이야기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콩을 안 드시나요? 상우가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내를 알아보는 빛이 없었습니다. 네, 사모님. 이상하죠? 다 큰 어른이 콩이나 골라내고. 아니요. 누군. 그런 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윤희는 간신히 대답하며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분명 내 남편 박동훈이었습니다. 물 마시는 버릇, 콩을 못 먹는 식성, 목소리, 얼굴, 체격. 모든 것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나를 모르는 걸까? 1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멀쩡히 살아서 다른 이름으로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기억 상실이라도 걸린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척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걸까? 여보, 제발 나 좀 봐. 나야, 윤희야. 우리 준영이 엄마라고. 제발 연기 그만해. 마음속으로 수천 번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그의 모습에 오히려 윤희 자신이 미쳐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덥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상우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 소매 단추를 풀고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륵 하얀 와이셔츠 소매가 팔꿈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의 왼쪽 손목 안쪽.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진 반달 모양의 붉은 화상 흉터. 아. 윤희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아니 지워져서는 안 되는 사랑의 낙인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윤희가 펄펄 끓는 된장찌개 냄비를 엎을 뻔했을 때 동훈이 맨손으로 막아주다 생긴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당신 안 다쳐서 다행이야. 이깟 흉터가 대수야? 훈장이지. 병원 응급실에서 붕대를 감으면서도 윤희를 안심시키려 웃어 보이던 남편. 윤희는 그 흉터에 입을 맞추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가 지금 지상우라는 남자의 손목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쨍그랑
윤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부인. 괜찮으십니까? 최 사장과 상우가 놀라서 동시에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흉터, 내 남편이라는 명백하고도 잔인한 증거만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윤희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VIP 룸을 뛰쳐나온 윤희는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 내 남편이 맞아. 동훈 씨.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는데 기쁨보다는 공포와 혼란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15년의 세월을 우리의 사랑을 완벽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기적 앞에서 윤희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복도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강하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VIP 룸에서 목격한 모든 증거들이 폭풍처럼 회오리쳤습니다. 물컵을 돌리는 버릇, 콩을 싫어하는 식성, 목소리, 그리고 왼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반달 모양의 붉은 흉터. 맞아. 내 남편이 맞아. 박동훈, 당신이 틀림없어.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괴롭혀왔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과 고통이 더 컸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되어 돌아왔는가? 왜 다른 이름, 기상호으로 성공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타인처럼 대하는가? 윤희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피로와 고독을 새겨놓았습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날 못 알아보는 걸까? 부부는 얼굴이 변해도 알아보는 법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정말 아무런 감도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어. 틀림없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을 잃었을 거야. 윤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아들의 결혼식 날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재빨리 닦아내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 사부인. 괜찮으세요? 최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좀 어지러워서. 아무래도 아드님 결혼식이라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윤희는 상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상우는 일어서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사모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 반가웠다는 상투적인 인사말이 윤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내에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는 인사라니. 윤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최 사장을 향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돈 어른, 나중에 잠시만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최 사장의 표정에 잠깐 놀람이 스쳤지만 그는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사부인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VIP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습니다. 가슴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에게 들은 바로는 이상우 대표는 일주일 뒤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어떻게든 당신의 기억을 되찾게 해야 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추억을 다시 찾아줄게. 윤희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준영이와 지수도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윤희는 로비 한쪽 카페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최 사장을 기다렸습니다. 사부인, 기다리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최 사장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자마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차 잔을 잡으며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 그 이상우 대표님 말입니다. 그분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과거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최 사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15년 만에 남편의 과거를 타인의 입을 통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예식장 로비는 텅 빈 무대처럼 공허했습니다. 화려했던 꽃장식은 시들어가고 있었고 축하의 열기가 식은 자리에는 묘한 쓸쓸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준영이와 지수는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윤희의 몫이었습니다. 윤희는 로비 한 구석에 위치한 호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최 사장을 기다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살아 돌아온 남편, 하지만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 이 기막힌 상황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사돈인 최 사장뿐이었습니다. 사부인,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잠시 후 최 사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아이고, 별 말씀을요. 이제 한 가족인데 어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최 사장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이상우 대표님 말입니다. 아, 상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 사장의 눈빛에 스치는 미묘한 긴장감을 윤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분과는 정확히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과거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서요. 최 사장은 잠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도 있는 듯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간곡한 눈빛을 외면하기 힘들었는지 그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사부인께서 그리 궁금해하시니 말씀드리죠. 상우는 정말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최 사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기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13년 전 베트남 호치민. 당시 최 사장은 현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밤낮 없이 현장을 돌던 어느 날
인부들 틈에 섞여 있는 낯선 남자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죠. 눈빛은 퀭한 게 마치 세상의 끝을 본 사람 같았어요. 현장 소장이 쫓아내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밥이라도 먹여보내라고요.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이상우, 아니 박동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베트남 현지인들 사이에서 지름 없는 벙어리로 불리며 2년째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막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연명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의사 말로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군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흔적도 있었고요. 윤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사고를 당한 남편. 그리고 2년 뒤인 13년 전 기억을 잃은 채 최 사장에게 발견된 남자.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년. 그 2년 동안 남편은 시신도 없이 낯선 땅을 떠돌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몸이 기억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최 사장이 회상에 잠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 못해도 건설 일은 기가 막히게 잘 알더라고요. 도면을 보는 눈이나 공구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분명 한국에서 이쪽 일을 꽤 오래 했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일하게 해줬죠. 그랬군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은인이? 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철골빔이 떨어지는데 하필 제가 그 바로 아래 있었죠. 다들 도망치기 바빴는데 순간 누군가 저를 확 밀쳐내더군요. 그게 바로 상우였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날의 공포를 되새겼습니다. 자기 몸을 날려서 저를 구하고 대신 상우가 철골 파편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가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으며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더군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이 사람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을 잃고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남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그 성품. 그것은 15년 전 자신의 흉터를 대신 가져갔던 그 따뜻하고 의로운 남편 박동훈 그대로였습니다. 그 후로 제가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상우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준 겁니다. 서로 상, 도울, 우. 서로 돕고 살자는 뜻에서요. 최 사장은 그 후 상우를 친동생처럼 돌보며 일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상우는 놀라운 습득력으로 베트남어와 경영을 익혔고 불과 5년 만에 최 사장의 오른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 굴지의 건설회사 대표가 되어 최 사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성공 신화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윤희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타국에서 겪었을 고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 하지만 그 모든 감정 끝에는 거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잊은 거구나. 15년 전에 박동훈은 그 사고로 죽고 지금은 이상우라는 껍데기만 남은 거구나. 그런데 사부인, 왜 이런 걸 꼬치꼬치 물으시는 겁니까? 혹시 상우를 아시는 분입니까? 최 사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윤희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기억을 되찾게 하기 전까지는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너무 신기해서요. 기억을 잃은 분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니.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서요. 허허, 그렇긴 하죠. 저도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최 사장은 의심을 거두고 다시 인자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상우 대표님은 언제까지 한국에 계신가요? 아, 그 친구 워낙 바쁜 사람이라 일주일 뒤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아들 결혼식 때문에 무리해서 일정 빼고 온 거라서요. 주일이요.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그것이 윤희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봉인된 기억을 깨우지 못하면 그는 영영 이상우라는 타인으로 살아가며 다시 베트남으로 떠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보낼 순 없어. 윤희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사돈 어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이상우 대표님께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돈 어른의 생명의 은인이시니 저도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글쎄요. 상우가 일정이 빠듯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 짧게라도 좋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윤희의 간절한 호소에 최 사장은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선해보지요. 정 안 되면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 사장이 떠난 뒤 윤희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이 짧은 시간 안에 15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성으로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윤희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해. 물컵을 돌리는 버릇처럼, 콩을 골라내는 식성처럼 당신의 오감이 기억하는 우리만의 추억.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할 때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윤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율무차였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믹스 제품이 아니라 율무를 직접 볶고 갈아 우유에 타서 만드는 남편 박동훈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타준 율무차가 제일 맛있다며 매일 아침마다 찾았었지. 이 맛 기억할까? 윤희는 보온병에 갓 만든 따뜻한 율무차를 담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빗장을 열어줄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호텔 카페에 도착한 윤희는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회색 슈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상우가 카페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걸어오는 그의 실루엣은 15년 전 퇴근길의 남편 모습과 겹쳐져 윤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부인, 기다리셨습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예의 바른 타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상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직접 만든 차입니다.
율무차인데 혹시 좋아하실지 몰라서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편하실 거예요. 윤희는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율무차를 따랐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테이블 위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상우는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기에 멈칫했습니다. 율무차라. 향기가 참 좋네요. 상우는 홀린 듯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상우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며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이 맛은? 상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낯설지가 않죠? 처음 마시는 건데 마치 아주 오랫동안 매일 마셨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영상이 스파크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던 식탁, 달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웃으며 차를 건네주던 흐릿한 여자의 실루엣. 대표님, 윤희가 그를 불렀습니다. 상우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현기증이 나서요. 맛이 아주 훌륭하군요. 사모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상우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윤희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성이 기억을 지웠어도 혀끝과 위장은 그 맛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동훈 씨. 네. 방금 저를 뭐라고? 상우가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윤희는 식탁 위에 놓인 상우의 손, 그 왼쪽 손목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화상 흉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상우라는 이름. 사돈 어른이 지어주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계심이 서린 눈빛으로 윤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15년 전의 기억. 제가 알고 있어요. 사모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죠. 2년 동안 이름도 모른 채 떠돌아다니셨고요. 윤희가 말을 끊고 치고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사장에게만 들었던 자신의 비밀을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한국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이름은 박동훈입니다. 제 남편이고 며칠 전 결혼한 준영이의 아버지예요. 상우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돈 여자가 자신을 남편이라고 주장하다니요. 하지만 무시해버리기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왔습니다. 방금 마신 율무차의 맛, 물컵을 돌리는 자신의 버릇, 콩을 싫어하는 식성,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저 여자의 처절할 정도로 슬픈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제가 박동훈이라는 증거가요?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당신 몸이 증거예요. 왼쪽 손목의 화상 흉터, 콩 알레르기, 물 마시는 버릇.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기시감까지.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박동훈이라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상우는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흉터. 딱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당신이 살던 집, 당신이 걸었던 거리. 그곳에 가면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보 윤희의 간절한 호소에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텅 빈 과거라는 블랙홀이 그를 강렬하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단 하루입니다. 가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2번 다시 이런 말씀 하시지 않기로 약속해 주십시오. 네, 약속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윤희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성북동의 좁은 언덕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드라이브가 아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운명을 건 시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익숙한 골목으로 바뀌자 상우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뇌의 깊은 곳, 봉인되었던 기억의 댐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성북동 언덕 아래 더 이상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시동을 끄자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상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분명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풍경인데 기묘한 기시감이 온몸을 뱀처럼 휘감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윤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상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낡은 아스팔트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뇌리까지 찌릿하게 전해졌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래된 주택들, 담벼락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 전봇대에 너덜거리는 빛바랜 전단지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운 이중적인 감각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길이 많이 험해요. 윤희가 앞장서 걸음을 떼자 상우도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우는 바닥을 보지 않고도 움푹 파인 보도블록을 아주 자연스럽게 피해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길의 요철 하나하나를 발바닥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윤희는 뒤를 돌아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훈 씨, 기억하는구나. 당신이 매일 퇴근길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질척거린다고 피해서 걷던 그 자리. 몸은 잊지 않았어. 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왼쪽 3번째 집, 담장 위로 뻗어나온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던 붉은 홍시의 단맛이 혀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 상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감나무 가지를 만지려다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여기서 홍시 맛이 느껴지는 거지? 나는 홍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파편들이 뇌를 타격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왔습니다.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의 고동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보, 이 골목 끝이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윤희가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골목 끝, 녹슨 파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철문에는 15년의 모진 풍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문을 보는 순간 상우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두통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상우는 비틀거리며 대문 기둥을 잡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환영 같은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끼익 하는 낡은 경첩 소리. 대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빠 하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뛰어나와 자신을 반겨주던 한 여자의 따뜻한 미소. 그 여자의 얼굴이 지금 옆에 서 있는 윤희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윤희가 놀라서 상우를 부축했습니다. 상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이 본능적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몸이 이 문을 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전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뒤상우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 갇혀있던 박동훈이라는 자아가 이 낡은 대문 앞에서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당신이 살았던 집이에요. 윤희가 열쇠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고 귀에 익은 쇳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빨랫줄이 쳐져 있었고 구석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서민의 집 하지만 상우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압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상우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이곳의 공기는 그에게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았다고? 내가 박동훈이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고.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여기였다고. 여기가 제가 살았던 집이라고요. 상우는 녹슨 파란 대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철문. 하지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기는커녕 가슴 한구석이 찌릿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 그리고 그때 스쳐 지나간 희미한 영상과 극심한 두통.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왜 내 몸은 이 문을 여는 법을 알고 있는 거지? 상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3년 전 베트남에서 눈을 떴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백지 상태였습니다. 최 사장이 지어준 지상우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텅 빈 동굴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낯선 동네, 이 낡은 집 앞에서 그 동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윤희가 열쇠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쇳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빨랫줄이 쳐져 있었고 구석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보는 순간 상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자전거, 내가 탔던 것 같은데, 주말이면 저걸 타고 한강변을 달렸던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선명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윤희는 상우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집안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윤희가 남편을 기다리며 가구 배치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빛바랜 벽지, 낡은 소파,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달력까지. 2010년 5월에 멈춰있는 달력을 보며 상우는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아니, 대표님. 여기 좀 앉으세요. 윤희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상우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파의 푹신함마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자리였던 것처럼 몸이 저절로 편안한 자세를 찾아갔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윤희가 안방에서 앨범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가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내 상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상우는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년이 가운데 서 있고 양옆으로 남자와 여자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준영이 중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윤희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며칠 전 결혼식에서 봤던 신랑 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의 옆에 서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자신이었습니다. 15년 전 흰머리 하나 없이 젊고 건강했던 자신의 모습. 지금 거울 속의 자신과 너무나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에 희미한 흉터, 웃을 때 잡히는 눈가주름, 심지어 넥타이를 매는 방식까지 이게 정말 저란 말입니까? 상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플갱어도 닮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자신 박동훈이었습니다. 내 준영이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베트남으로 떠나기 1년 전쯤이었죠.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제발 기억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당신이 준영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상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뇌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행복한 얼굴과 기억이 없는 텅 빈 머릿속의 괴리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박동훈이라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가족을 잊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책감과 자괴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아내 앞에서 자신은 이상우라는 이름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옥 속에 버려두고 혼자만 편안했던 것입니다. 나는 쓰레기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상우가 괴로워하며 신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윤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슬픈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우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제발. 윤희가 붙잡으려 했지만 상우는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잃어버린 15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내려가는 상우의 등 뒤로 윤희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동훈 씨.
제발, 제발 돌아와요. 하지만 상우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박동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마지막 퍼즐 조각. 그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베트남.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잃어버린 기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이상우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와 푹신한 침대도 그의 지옥 같은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윤희가 쥐어준 그 사진이 구겨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펼쳤습니다. 조명 아래 다시 들여다본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그게 15년 전의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는 여자, 윤희.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앳된 소년, 준영. 내 아들. 상우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베인 듯 저릿해졌습니다. 아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자신의 피를 나눈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니. 상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대에 앉아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상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오직 낮에 윤희가 했던 말들만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박동훈이에요. 제 남편이고 준영이의 아버지예요. 아, 상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지상으로 살았습니다. 베트남 건설 업계의 신화, 냉철한 사업가, 최 사장의 은인. 그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니. 진짜 나는 가족을 버리고 기억을 잃은 채 도망친 비겁자 박동훈이라니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상우가 거울 속의 사내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퀭한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성공한 사업가 이상우인가? 아니면 처자식을 잊은 죄인 박동훈인가? 정체성의 혼란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그의 회사가 있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떠나면 이 혼란스러운 꿈에서 깨어나 다시 기상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돌아가자. 원래 내 자리로 상우는 도망치듯 짐을 챙겼습니다. 사진을 가방 깊숙이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다는 본능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상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인천공항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윤희에 오른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뜨겁게 달아올라 가슴을 데우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창백하십니다. 이 비서가 백미러로 상우를 살피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냐,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네. 신경 쓰지 마. 이 차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분주하게 오가는 공항. 상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티켓을 받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끝입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상우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면세점의 화려한 불빛도 여행객들의 설레는 웃음소리도 그에게는 흑백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대표님, 탑승 게이트는 저쪽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비서가 재촉했습니다. 상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댕동 탑승 게이트 앞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호치민행 베트남 항공기엔 409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한국어 안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베트남어 안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엑사이엔 모이 한칵기 처위엔 베이브엔 409 토이탄포 호치민 그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어 특유의 성조와 억양이 귀가에 꽂히는 순간 상우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팟팟하고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리, 이 웅성거림, 이 냄새. 공항의 소음이 뭉개지며 시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인천공항 풍경이 사라지고 15년 전에 날꽃판 베트남의 어느 시골길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겠어?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머릿속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빗소리. 굵은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 덜컹거리는 낡은 시외버스의 진동극. 상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비틀거렸습니다. 봉인되었던 기억의 대미, 베트남어 안내방송이라는 작은 균열을 시작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베트남의 오지 건설 현장으로 향하던 낡은 버스 안. 창밖에는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도로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품속의 지갑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윤희와 준영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 이번 공사만 끝나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몸을 웅크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베트남 청년 뚜안이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나 한기가 도는 버스 안에서 얇은 셔츠 한 장만 입은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오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요. 마음 약한 동훈은 자신의 두툼한 점퍼를 벗었습니다. 이거 입어. 내가 자네보다 덩치도 크고 열도 많아서 괜찮아.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감기 걸리시면 괜찮다니까. 어서 입어. 한국 사람은 깡으로 버티는 거야. 동훈은 억지로 점퍼를 뚜안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점퍼 안주머니에는 동훈의 여권과 지갑, 신분증이 들어 있었지만 동훈은 당장 추위에 떠는 동료를 챙기느라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빗길을 위태롭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커브길, 미끄러운 진흙 도로에서 바퀴가 헛돌더니 버스가 중심을 잃고 절벽 아래 강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위험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굉음과 비명, 깨지는 유리창. 동훈의 몸이 창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며 동훈은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전복된 버스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그리고 자신이 입혀준 점퍼를 입은 채 차체에 끼어 움직이지 않는 뚜안의 모습을. 지갑, 내 지갑, 여권. 손을 뻗으려 했지만 물살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조대가 발견한 것은 점퍼를 입고 숨진 뚜안의 시신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여권 때문에 그는 박동훈으로 오인되어 화장되었고 유골함은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진짜 박동훈은 사고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하류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머리를 다쳐 모든 기억을 잃은 신원미상의 생존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상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죽은 사람이 되었는지, 15년 동안 아내와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박동훈이었어, 상우. 아니 동훈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윤희야. 준영아.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어. 사진 속 아내의 미소, 아들의 재롱, 따뜻했던 밥상. 그 모든 행복을 제 손으로 놓아버리고 남의 인생을 살며 떵떵거렸습니다. 아내가 홀로 15년의 지옥을 견디는 동안 자신은 기억이 없다는 핑계로 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죄책감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비행기 탑승 시간입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비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가. 네. 그게 무슨? 나는 집에 가야 해. 내 아내가 기다려. 내 아들이 기다린다고. 동훈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출국장을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다 비켜. 그는 인파를 뚫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5년을 잃어버린 죄인,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의 처절한 질주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 윤희야.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갈게. 내 남편 박동훈이 지금 살아서 가고 있어. 동훈은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제일 빨리요. 제발. 택시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동훈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15년의 긴 악몽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삶을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가 성북동 언덕길을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갔습니다. 동훈은 뒷좌석에서 손에 쥔 사진을 구겨질 듯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 전봇대, 구멍가게, 낡은 담벼락. 15년 전 매일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 모든 풍경이 살아서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기사님, 저 파란 대문집 앞에 세워주세요.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멈추자마자 그는 돈을 대충 던져두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녹슨 파란 대문. 15년 전 베트남으로 떠나던 날 아침, 돈 많이 벌어서 금방 올게라며 윤희의 손을 잡고 약속했던 바로 그 대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5년이 걸렸습니다. 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평상에 힘없이 앉아있는 윤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우, 동훈, 가 도망치듯 떠난 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하염없이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문 소리에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퉁퉁 부은 눈, 그리고 그 눈에 비친 남자의 모습.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헝클어진 넥타이, 그리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하지만 윤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15년 전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남편 박동훈의 그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이상우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윤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훈은 천천히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15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훈은 윤희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그가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입 밖으로 내뱉는 아내의 이름. 그 한마디에 윤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동훈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동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윤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점퍼를 벗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도, 당신이 혼자 15년을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기억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 윤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훈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흐앙. 여보. 돌아왔군. 진짜 내 남편이 돌아왔어. 윤희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훈도 아내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15년의 겨울이 끝나고 뜨거운 재회의 봄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하나로 묶였습니다. 사라져서 고마워. 날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당신이야말로 살아와줘서 고마워요. 흑흑.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켜진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신혼여행을 마친 준영과 지수가 귀국했습니다. 윤희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준영아, 내 아빠가 오셨어. 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영이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아버지. 비록 세월의 주름이 패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틀림없는 자신의 아버지 박동훈이었습니다. 영아의 동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2살 꼬마였던 아들이 어느새 자신보다 훌쩍 큰 든든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서 변호사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준영이 와락 달려들어 동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흐흐. 아버지. 오냐? 내 새끼.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컸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널 두고 내가...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15년의 부재, 아버지 없는 서름,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와 윤희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최 사장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동훈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자네가 내 사돈이었다니. 최 사장은 동훈의 손을 잡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나? 13년 전 베트남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내 딸의 시아버지가 되다니.
이건 신이 맺어준 인연이야.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저를 거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영영 가족을 못 만났을 겁니다. 동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생명의 은인과 구원자, 그리고 이제는 사돈으로 맺어진 두 남자의 우정은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최 사장은 약속했습니다. 자네 신분 회복은 내가 책임지겠네. 내 법무팀을 총동원해서라도 박동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 가장 빨리 되찾아 줄 거야. 그리고 자네가 베트남에서 일궈놓은 사업도 자네 이름으로 다 돌려놓겠네.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동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 그리고 믿음직한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동훈은 사망 처리되었던 기록을 말소하고 박동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베트남의 사업체도 정리하여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 자금의 일부를 털어 별표 건설 현장 안전재단 별표를 설립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속죄였습니다. 어느 따뜻한 주말 저녁, 성북동 집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비켜봐. 오늘은 내가 할게. 동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빠, 다 됐어요. 배고파요. 준영과 지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까지 집안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 다 됐다. 박동훈 표 김치찌개, 식탁 위에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동훈이 윤희의 밥 위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윤희야. 당신도요. 동훈이 끓인 찌개는 여전히 조금 짰지만 윤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텅 비어있던 식탁 맞은편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 벽에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동훈과 윤희, 준영과 지수,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까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동훈은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감나무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나도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윤희가 동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 15년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그들의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나레이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되찾은 이 가족의 행복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